예, 우리나라는 앞으로 딱 1년 뒤면 고령화를 넘어선 초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노인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보다 실버타운을 비롯해서 실버산업 문화가 잘 자리 잡은 일본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실버타운 성지로 불리는 일본이 이걸 어떻게 만들고 해결하고 또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실 임기웅 경희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경희대학교 동서의학대학원에서 노인학과 겸임을 맡고 있고요. 현재 제가 한 15년 정도 이쪽 그 노인 관련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아마 현장 생생하게 현장의 이런 그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게 저희도 부모님들 모시고 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 베스트 3 제일 좋은 그런 실버타운 흔히들 뭐 비싼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베스트 3 꼽으신다면 현장 전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좋은 시설, 가장 좋은 실버타운은 아마 내가 가고 싶은 시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거래를 하거나 아니 여러 가지 신분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큰 실버타운들을 다 가보기도 했고 안에 내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계신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감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은 살기를 좋다. 예를 들면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깨끗하고 그다음에 정말 살기 좋은 것으로 보였지만은 정작 제가 들어가서 살려고 한다라면은 저는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뭐 클래식 500이나 노블 카운티나 뭐 요즘에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뭐 시설 좋은 곳은 많지만은 과연 그런 곳에서 큰 돈을 들고 들어가고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이유가 뭐 일단은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보고 왔었던 일본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일본의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보다 여러 가지 소득 수준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이 좋은 시설들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서 사실 좋은 시설을 선택하는 기준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내가 들어가서 평생 동안 그 시설에서 살 수 있을지 없을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이런 실버타운은 어느 정도 뭐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그 돌봄을 필요로 하는 분들의 경우는 쉽게 사실은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경우들도 많고 심지어는 뭐 신문지상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거기서 뭐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중증이 되면은 나와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실버타운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 포인트는 내가 마지막까지 그 일생을 거기서 보낼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 좀 더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제가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을 들어가서 느꼈던 점들은 상당히 폐쇄적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많은 보안들이 갖춰져 있고 사실 외부인이 들어가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환경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조금 더 단절되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이런 시설 같은 경우가 왠지 멀리 떨어져 있는 성 같은 그런 느낌들 그들만의 세상이라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서 이런 지역사회에서 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김성현 기자는 실버타운 취재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실버타운에 문제점이 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거나 조금 치맥기가 있다고 하면은 그 시설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인한 갈등도 좀 심각한 상황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이게 사람이 건강할 때와 조금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리고 아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로 나눠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아마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일본에서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실버타운은 말 그대로 실제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제도 이외에 이제 그런 자기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서 단순하게 생활하시는 곳 정도로 보시는데 일본의 이런 실버타운, 이런 그 실버타운의 개념 자체는
주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동안 내가 살아가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약을 선택하는 포인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만큼 의료 서비스가 잘 제공을 받을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거나 했을 때 이런 것 거기서 많이 나가야 된다라면은 사실 존재 가치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런 그 개인의 이런 중증이냐 경증이냐는 증상에 따라서 사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실버타운은 뭐랄까 병이 들면 나가야 되는 시스템이고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병이 그 살다가 병이 좀 들어도 간병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계속 유지가 되나요? 그럼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서비스들 중에는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이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고도화된 그런 개념들이긴 한데 이런 곳들은 내가 그 노인들이 한 집합 건물에 살면서 내가 외부에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실은 그 실버타운에서 외부의 서비스를 사실 이용하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요. 거기다가 이제 특히 이제 의료 서비스를 사실 이용하기는 좀 더 어려운 상황들이긴 하죠. 한국에 보면 매달 500만 원씩 내는 프리미엄 실버타운도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이 굉장히 인기 있는 데는 돈 비싸다 이런 게 좀 사실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일본도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중저가의 일반적인 일본에서 얘기하는 유료 노인홈이라는 개념들이 아마 우리나라의 실버타운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이 유료 노인홈이라고 하는 곳들 물론 아마 그 들어가는 비용에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매달 500만 원씩 내는 이런 시설들은 제가 거의 사실 보기 어려운 케이스들이 많고요. 그리고 프리미엄보다는 일반적인 그 요양원과 사실 외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래서 손쉽게 들어가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 프리미엄 서비스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일부 이런 그 노인들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어느 정도 이런 활용을 해서 좀 좋은 곳에 살고 싶어하는 그래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았는데 일본의 경우들은 상당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나 연금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는 연금 서비스 연금 소득자 높은 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기의 연금 소득에 맞춰서 갈 수 있는 실버타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선택지가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2016년에 분양형 실버타운이 사실상 폐지되면서 선택지가 더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좀 불황기가 찾아오기도 했었는데 일본 실버타운은 그러면 불황기는 따로 없었던 걸까요? 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이미 우리나라보다 초고령화 사회를 사실 맞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인 관련된 주거복지 시설들이 사실 꾸준하게 사실 수요들이 많이 필요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국가 주도 중심으로 처음에는 이제 그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국가 주도의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은 뭐 확장된 단계가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민간이 이런 것들을 채워왔던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가장 그 제도의 기본이 되는 거는 이 개요보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 제도 이런 보험 서비스가 기본이 되고 거기에 비급여 서비스로서 유료 노인과 같은 실버타운이 존재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발달하기 이전부터 이미 실버타운이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 방식 자체가 분양이라고 하는 방식이 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화랑기와 사실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실버타운을 내가 주거의 목적이라는 개념보다는 투자의 목적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프리미엄이라든가 고급 시설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을 텐데 이제 2016년 분양형 제도가 폐지가 되고 이렇게 이제 임대형 중심으로 가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일반 실버타운이 일반에게 조금 많이 개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업들의 대부분 이런 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도 뭐 좀 상류층 그다음 부유층들을 타겟으로 하는 모델들이 사실 많이 나오고 있는 근데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 부동산 개발 업체나 대기업 입장에서 분양형이 없으면 돈이 안 되니까 못 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몇몇 인기 있는 부유층들도 비싼 실버타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2, 3년 대기해야 된다. 이거 코미디 아닌가요, 이건?
어느 정도 일련의 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분양형을 폐지하게 된 것들도 사실 국가가 이런 실버타운이란 주거복지에 있어서 사실 어느 특권층에게 이런 것들을 뭐 그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들이 아니라 일반화시키기 위한 목적들이었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이제 많은 그 시장의 경쟁들을 이제 강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일례로 요즘에도 예전과 다르게 이런 중소규모의 실버타운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론 규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그런 대규모의 이런 분양형은 아니지만은 이런 지역에 가시면은 작은 요양원처럼 이런 지역사회, 지역 밀착형 중심의 이런 실버타운들이 생기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분양형이 폐지되어 있다라는 것들은 뭐 그런 작지만 이런 좀 바람직한 움직임들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에서는 그 국가 개입이 있어서인지 뭐 시니어타운뿐만 아니라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으로 넘어가는 제도도 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런 제도가 좀 가능할까요? 일말에서는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런 고령화가 이미 하는 부분들은 아마 자연스럽게 사회의 의료비에 대한 부담들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실버타운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 포인트 중에 하나도 얼마만큼 편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느냐가 주 키워 포인트가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는 실버타운과 사실은 떼놓을 수 없는 관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일본의 경우는 뭐 당연히 이런 그 중간 과정, 그래서 병원과 요양원의 중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 보건 시설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제도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어느 일부이긴 하지만은 지금 노인 요양병원들이 그 중간의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실버타운과 그다음에 이런 요양병원들 병원과의 이런 연계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연계들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가능하다고 한다면은 이런 노인 장기요양보험 내에서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집에서 계속 서비스를 받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보니까 그런 요양 특화 기업들 말고 다른 분야의 기업들도 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서 좀 진출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뭐 베네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유아 교육 업체인데 이제 노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나소닉 같은 전자기기 업체도 좀 그쪽으로 진출하는 것 같던데 좀 자주 있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일본의 이런 개요보험 사업, 요양 사업을 이제 벤치마킹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실은 보는 회사들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던 베네스라든가 파나소닉이나 또 이제 보면 손보제펜이나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의외로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대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사실 10%가 되지를 않습니다. 의외로 기업이 사실 지역 사회에 가서 이런 그 서비스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역 사회에서는 다른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이 서비스를 해왔던 분들이 더 많은 규모가 큰 시설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주거복지라고 하는 면에서 봤을 때는 대기업이 진출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역시나 그 지역 내에서 사실 이렇게 지역 밀착형 서비스들 중심으로 가는 경우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물론 그 기업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순환적인 효과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서 이러면 뭐 특히 이제 베네스라든가 손보제페 같은 경우들은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료노인이나 실버타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곳들은 서비스가 균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이제 표준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들,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요구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대기업들도 이런 곳에서 진출을 하게 된다라면은 물론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표준화된 이런 서비스들도 필요하지만은 각 개인에게 맞는, 그리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이런 서비스 모델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간병살인, 간병자살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 이게 뭐 오래전부터 결국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간병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가족 간 갈등, 그다음에 그걸로 자살하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
뭐 이런 게 있겠나 일본에서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어찌 보면은 이런 그 사회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 원인 자체가 대부분 그 개인의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는 간병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기에 돌봄의 부담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다음에 돌봄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을 조기에 발굴을 해내고 이런 것들을 사회 자원과 연결을 시켜주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조금씩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뭐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 진입 단계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겠지만은 사실은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사회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일본의 사례처럼 좀 조기에 발견을 해내서 이렇게 사회 관계망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케어를 해주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지자체나 공공의 역할도 있는데 기업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거든요. 아직은. 근데 한국 기업들이 좀 이런 분야에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일본 사례가 주는 시사점 같은 게 있을까요?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가 실버타운에 진출하면 훨씬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그러실 것 같으신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미 우리나라보다 10년 넘게 이런 개호봄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 돌봄 사업을 많이 해왔던 일본의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만들어내는 효과들 그리고 이런 부가가치 만들어내는 효과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이제 그런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나 TV 광고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왜 그렇게 일본 기업들도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서비스들이잖아요. 사람이 하는 서비스라는 거는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런 이 비즈니스 특성상 이런 돌봄 사업을 하는 데는 긴 숨을 가지고 사실은 사업에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런 투기성 자본이 들어와 있거나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빨리 수익을 얻고 사실은 가고 싶어하는, 빨리 성장하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그 외형 성장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얼만큼 질 높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인력을 양성을 하고 서비스의 표준화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꼭 필요로 한데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자금력이나 아니면은 이런 브랜드로 사실을 해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시니어 주거나 케어 시설에 사실은 인력을 양성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젊은 사람 구하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사실은 간병 인력이나 보면 다 외국인이거든요. 일본도 사실은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인력 문제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그런 문호를 개방해야 되네. 정부가 방법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돌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창의적인 영역과 반복적인 업무가 사실 두 개제로 나눠지는데 사실은 그래서 반복적인 업무들이라든가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들은 뭐 지금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로봇이라든가 이런 ICT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대체를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은 뭐 이용자들에 대한 상담이라든가 그분들의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는 이런 기술들이나 외국인들이 해주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사실은 외국인들한테 이런 케어를 맡기는 것들이 아니라 그 필요한 부분들을 역할 분담을 하고 분명히 어느 정서적인 교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한다면은 거기에 조금 더 질 높은 양질의 이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사실은 투입이 돼서 케어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로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사실은 다 결국 돈이 들어가는 문제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그런 재정 투입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인가요? 사실은 재정 투입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재정 투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의 조금 이런 그 개호보험 산업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일본의 개호보험은 지역 사회 내에서도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이런 말을 좀 표현하기 그렇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이나 모든 개호보험은 공정 가격입니다. 공정 가격이라는 얘기는 국가가 보험의 서비스의 가격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가격을 정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격 경쟁하지 말고 서비스 경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좋은 서비스를 받은 쪽을 선택을 받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업들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은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체제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런 물론 우리나라도 공정 가격으로 해서 서비스의 가격을 국가가 정해놓고 있지만은 이런 것들이 너무 낮게 수가가 책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수익이나 이런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내기가 사실 인력을 투자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 한국에서 이제 실버타운 이게 어쨌든 공급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공급이 부족해서 이게 안 맞는데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서 이걸 가로막는 게 있나요? 좀 더 왜냐면 지금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못 들어가게 막는다기보다는 사실 지금은 이제 이런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찌 보면 비급여라고 할까요? 이런 실제적으로 이제 돌봄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보다는 자립이 가능하신 분들이 들어가시는 이런 공간, 집합 형태의 개념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는 꼭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들이 필요라고. 근데 가령 미국 같은 경우 리츠를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문제는 돈이 있어도 뭐 실버타운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리츠나 이런 걸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선택의 폭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비싼 데 가고 좀 중저가로 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 제도나 정부 정책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는 느낌이 그렇다고 들어요.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대도심 주변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방에 내려가시면요, 거기에는 실버타운은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버타운의 개념 자체가 이제 도심 중심으로 와서 이제 도심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도심은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높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지 사실은 뭐 이런 것들 국가가 규제를 해서 실버타운을 못 짓게 아니 하거나 가령 뭐 우리 그린벨트 같은 걸 좀 풀어가지고 그린벨트의 대규모 실버타운 그럼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뭐 네. 농지 같은데 그럼 해주면 다 건설 경기도 좋고 우리 다 나이 들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이런 실버타운을 만드는 것들을 뭐 방해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노노간병 뭐 혹은 뭐 쉐어하우스 젊은 사람 그다음에 에이지드 믹스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보면 어쨌든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거를 어떤 시설로 다 수용한다든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런 이제 일종의 재택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많던데 우리나라는 정책도 글로 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정책상으로도 보면 지금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모델들을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서 요양원을 무한정 늘리거나 아니면 실버타운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사실 많은 공간과 비용을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나중에 어차피 고령화라고 하는 것들도 정점을 찍게 될 거고 항상 출구 전략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경우도 지금 이제 더 이상 요양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실버타운을 계속 유료 노인을 늘어나거나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일본도 정점을 찍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출구 전략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들도 이제는 가능하면은 이런 시설들에 대한 하드웨어를 늘리는 것보다는 내가 집에서 마지막까지 보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제도를 만드는 것들. 그래서 지금도 국가 정책 방향들 중에는 뭐 통합재가라고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재가 서비스들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들이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많이 이제 돌보는 이쪽 일을 하시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게 노인 나이 실버 주택 혹은 이거는 결국 도심에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너무 이제 외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도심은 너무 비싸고 좀 이제 약간 한가한 뭐라고 그럴까 좀 시골로 가기에는 또 병원이라든지 서비스가 약하고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은퇴했을 때 좀 가격도 싸고 또 쾌적하고 뭐 이런 걸 겸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어느 정도 적정선이 어디라고 보시나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보이는 외형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다들 나이가 들면은 일부러 내가 살던 곳에서 뭐 교통이 좋은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쪽으로 입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은 내가 살아왔던 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는 것들이 사실 중요한 부분들이지 그게 도심이 됐든
도심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도심 중심에 서울 중심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지역 사회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서도 뭐 교통망들을 일단 어느 정도 개척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내에서도 이렇게 그 교통이나 이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규모의 이런 실버타운들은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모델 자체를 너무 도시명이나 서울 중심의 이런 대규모 단지가 아니라 중소규모로 사실 지방으로 해서 간다라면은 굳이 제가 서울까지 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작지만은 지금 이미 이런 그 중소규모의 이런 실버타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심과 비도심 그리고 서울과 지방 차이가 좀 많이 큰 편이거든요. 뭐 일반 부동산도 그렇고 실버타운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도심이나 비도심 차이가 별로 없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게 도심과 부도심의 이런 실버타운의 경향 말씀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차이는 사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은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개념보다는 정말로 많은 다양한 개념이 있습니다. 뭐 유료 노인원도 있고 서비스 제공 고령자 주택도 있고 소규모 다기능 시설도 있고 그런 것들이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노인들 지금 우리 지역 사회 내에서도 노인들이 이제 고령화됐을 때 오는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쇼핑 난민 내가 가서 뭔가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사와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본 기본적인 인프라 사회 이런 것들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노인들이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프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일본의 모델을 본다라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오늘 주제가 실버타운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버타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지만은 내 부모 아니면 내 자신이 나중에 이제 이용할 서비스들이 사실 실버타운만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면서 시장이 다양화하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실버타운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예를 들면은 재가 서비스나 아니면 지금 기존에 있는 입소 요양원이라든가 의료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합체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원하는 서비스를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들이 좀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런 말 그대로 뭐 어느 가진 분들이나 부유층들만이 이런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들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조금 더 보편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대기업들도 너무 사실은 부유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조금 더 대중화된 이런 실버타운들을 만들어서 확대가 돼 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경희대 임기훈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